학부모들 앞에서 늙은 여자라며 저를 해고한 며느리, 아들마저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들이 발 딛고 선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한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오미자예요. 올해 65이죠.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한평생 잘 살고 이제는 자식들 효도 받으며 편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글쎄요. 제 삶은 그런 말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이 강남의 마천루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 꼭대기층 어딘가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사는 이 사시 보층 아파트의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새벽은 아직은 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빌딩들이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숨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창밖 세상은 멈춰 있는 듯 고요하지만 제 몸은 쉴 틈이 없어요.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젯밤 미리 불려둔 마른 나물들을 볶기 시작해요. 달그락거리는 냄비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만이 이 넓은 집의 정막을 깨우죠. 이 모든 건 제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를 위한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한식 밥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건 입에도 안 대고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먹는 걸 보면 영락없는 제 손주가 맞구나 싶어 웃음이 나요.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하나둘씩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역시나 제 아들 지훈이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듬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항상 피곤해 절어있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하지만 제 걱정은 아들에게 닿지 않아요.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묻지 않으면 아들은 제 안부를 묻는 법이 없거든요. 대신 늘 자기 얘기뿐이죠. 회사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구는지,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국그릇에 갓 끓인 찌개를 듬뿍 퍼주는 걸로 대답을 대신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늘 마지막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흐트러짐이 없죠. 강남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영어학원 원장님답게 우아한 말투와 몸짓이 배어 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저라고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차린 밥상을 훑어보던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수 같았죠. 어머님, 정성은 감사한데요. 요즘 이런 건 브런치 카페에서도 안 팔아요. 민준이 친구들은 아침에 다들 팬케이크나 시리얼 먹는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국을 푸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며느리의 세상에서는 그저 촌스러운 구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만큼은 제 편인 것 같아 다행이지만 그 아이마저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낡은 스마트폰을 보며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느려? 엄마 폰은 쌩쌩 날아다니는데 하며 해맑게 웃을 때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요. 아이의 눈에는 제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낡고 뒤처진 존재로 보이겠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집을 나서면 그제야 텅 빈 식탁에 저 혼자 앉아요. 제 몫의 아침 식사는 늘 식어버린 밥에 찬물을 말아먹는 게 전부죠. 창밖으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와요.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처럼 혼자 식은 밥을 먹고 있는 늙은 엄마가 또 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전 내내 집안을 쓸고 닦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고 나면 잠시 허리를 펼 틈도 없이
또 다른 일과가 시작돼요. 바로 며느리의 학원,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로 가야 하거든요. 물론 거창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곳의 야간 청소부니까요. 그것도 무급으로 일하는. 서연이는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학부모 커뮤니티 관리가 학원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잠시도 휴대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죠. 언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핏 화면을 보니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더군요. 물론 그 채팅방에 저는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투명인간처럼 있어도 없는 존재. 가족의 중요한 결정들도 늘 그런 식으로 저를 비껴갔어요. 작년 여름에 다녀온 제주도 가족 여행 계획이며 올해 민준이가 새로 다니게 된 논술학원 안내문 같은 것들을 저는 늘 모두가 떠난 뒤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종이 뭉치를 보고서야 알게 됐어요. 아무도 제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죠. 마치 제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알 필요도 의견을 낼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스마트폰 앱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원 정보를 얻는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그저 글자를 읽을 줄만 아는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소외감은 더욱 깊어져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지만 대화는 늘 저를 배제한 채 흘러가죠. 지훈이는 회사 얘기를 하고 서연이는 학원 얘기를 하고 민준이는 학교 얘기를 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가족들의 빈 그릇에 반찬을 채워줄 뿐 대화에 낄 자리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영어 숙제를 하다 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들여다보니 어려운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는 숙제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그렇게 무조건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 할머니 어릴 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노래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단다. 제 딴에는 손주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죠. 어머님, 요즘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최신 교육법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모독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싸늘한 경고였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묵묵히 자기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침묵.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의의 표현이었죠. 더 이상 그 식탁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묵묵히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달그락, 달그락. 싱크대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 작은 창문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봤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저마다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저 불빛들 속에서 제 삶은 왜 이토록 어둡고 차가운 걸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거대한 압박감이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며느리에게 면박을 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밤 이후로 제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속 풍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더군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학원의 성공담이나 학부모들의 칭찬을 늘어놓던 며느리가 언젠가부터 부쩍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대치동 학원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더군요.
어제까지 최고였던 곳이 오늘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 학원 바로 앞 건물에 더 크고 번쩍이는 영어 학원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원어민 강사만 수십 명에 아이비리그 출신 컨설턴트까지 내세운 곳이었죠. 그날 이후로 서연이의 신경질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학부모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며 우아하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강사들의 월급을 동결했다는 둥, 이번 달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둥,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제 방문 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그 날카로운 스트레스의 파편들은 어김없이 가장 약한 저에게로 튀었고요.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청소에 먼지가 남았다. 사소한 꼬투리들이 매일같이 저를 핥히었어요. 제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밤 학원으로 가 텅 빈 강의실과 복도를 쓸고 닦았죠. 제 낡은 무릎은 엎드려 걸레질을 할 때마다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이건 며느리의 사업을 돕는 일,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따르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이었어요. 약국에 들렀다가 무릎 보호대가 달아빠진 것을 보고 새로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청소일이라도 하니 월급은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한 물품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세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일일이 따지세요. 서연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심지어 그녀는 제 희생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아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껴주신 돈으로 우리 지훈이 보약이라도 한재해줘야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머님은 아들 생각 안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달아빠진 무릎의 고통은 아들의 피로회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순식간에 이기적인 투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게 바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 세대와 그 희생을 비용 절감의 효율성으로 계산하는 자식 세대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저 내 아들을 위한다는 말에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희생이 그저 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을 넘어 며느리의 불법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학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원장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서연이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다가갔는데 문틈으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계사무소 직원인 것 같았죠. 네, 김 실장님. 이번 달 인건비 명세서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아, 청소 용역비요? 그거 박영숙 이름으로 매달 나가는 걸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근무자가 누구냐고요? 그건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박영숙.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맴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학원의 청소부는 분명 저 하나인데 어째서 서류에는 박영숙이라는 유령 같은 인물이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온라인 뱅킹과 회계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하지 않은 제 머리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 내의 희생 강요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불법이자 사기였죠. 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세금까지 탈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이 기막힌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학원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어머님이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죠.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제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어디에도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떡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울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푸념을 늘어놓았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 아들은 내 맘도 몰라준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대답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아이고, 형님.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안 그런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아들네 좋은 집에 얹혀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네는 아예 오지도 말라는데 뭘.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이웃사촌끼리 서로의 아픔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정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생존만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공동체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개인주의의 바람만이 쌩쌩 불고 있었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였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세상은 그런 저를 향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라며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고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노동력을 유령 직원의 이름 뒤에 숨겨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잤지만 영혼은 이미 제가 되어버린 듯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죠. 배신감이라는 건 그런 건가 봐요. 살아있는 사람을 속이 텅 빈 마네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예정된 일과를 따라 움직이는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예민하게 들썩였죠. VVIP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라고 했어요. 새로 생긴 경쟁 학원에 뺏긴 수강생들을 되찾고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격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비장한 날이었죠. 행사 당일 서연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했어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공들인 화장까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같았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투명한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아침부터 최고급 호텔에서 배달된 케이터링 음식을 나르고 반짝거리게 닦은 찻잔을 정리하는 제 모습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세미나가 시작되자 학원은 금세 우아한 사교장으로 변했어요.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든 학부모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뒤섞여 맴돌았죠. 서연이는 그 중심에서 한 마리 우아한 백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행여나 그 완벽한 그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주방 구석에 숨죽인 채 서 있었어요.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휴게실에 비치해둔 음료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한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새 주스 병을 들고 세미나실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움직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학부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옆에 있던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호기심 어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목소리로요. 원장님, 저분은 누구시죠?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건 당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에 흠집을 낸 불청객을 향한 차갑고 잔인한 분노였죠.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 늙은 여자, 누가 지금 나오랬어요? 정말 창피하게. 해고예요. 저, 늙은 여자, 해고.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나라와 비수처럼 꽂혔어요. 경멸, 조롱,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주스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울리는 파열음이었죠. 평생을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이름,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과 정체성이 그렇게 유리 조각처럼 박살나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침묵은 칼날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을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어머님 때문에 내 사업 다 망치게 생겼다고. 서연이는 눈물로 지훈이에게 호소했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내뱉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갑자기 들어오신 거 아닐까? 내가 오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학부모님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건 정말 교활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의 악행을 제 탓으로, 그것도 가장 아프고 모욕적인 방식인 치매라는 낙인을 찍어 돌려놓는 것이었죠. 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조종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저는 방문 뒤에 서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지훈이만큼은 속지 않기를,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지훈이는 제 방으로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제 진실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사회적 성공과 강남 사는 성공한 아들이라는 자신의 체면, 그리고 가정의 평판뿐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아니, 어쩌면 넘어간 척 했을지도 모르죠.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귀찮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도요.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가족의 짐이 되었다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서연이 체면을 다 깎였잖아요. 어디 며칠만 나가 계세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아들에게 들리기나 했을까요? 제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옷까지 몇 개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들고 저를 현관으로 끌고 갔죠. 철컥. 육중한 강남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기분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낡은 옷 가방 하나를 든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졌어요.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요. 그 순간 서연이는 자신의 학부모 커뮤니티 앱에 능숙하게 공지 하나를 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인력을 모두 정리하고 학원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없는 비전문적 인력이 되어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남겨진 후 처음 며칠간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낮에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고
밤이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어요.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며칠 만에 제 몰골은 말이 아니게 수척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절망이라는 건 바닥이 없는 늪과 같아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길 위에서 쓰러져 가도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뼛속까지 시려왔죠.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옷까지 몇 개가 담긴 가방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찜질방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때 손끝에 딱딱한 상자 하나가 만져졌죠. 제 첫 남편. 그러니까 지훈이 아빠가 남긴 유품 상자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날 때 다른 건 다 버려두고 왔어도 이것만은 참아버릴 수가 없어 무작정 가방에 챙겨 넣었던 모양이에요.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던 존재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안에는 강남구 상업용 빌딩 등기 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등기 권리증과 함께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더 있었죠. 지훈이 아빠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남편의 다정하고 굳건한 필체가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죠. 사랑하는 미자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떠난 뒤 남겨진 보험금과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사두었소. 언젠가 우리 아들 지훈이가 장성해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온다면 부디 이 건물이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거친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튼튼한 구명보트가 되기를 바라오. 부디 이 배를 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항해해 나가시오. 사랑하오, 영원히.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은 뜨거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제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돌아갈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제게는 기댈 어깨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수십 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사랑은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편지에 함께 적혀 있던 남편의 오랜 친구, 박철민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찾아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더군요.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박 변호사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저를 기억해냈어요. 약속을 잡고 찾아간 그의 서재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모욕과 착취,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박 변호사님은 제가 말을 마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괘씸한 것들. 자기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형수님,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제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죠.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고 저 거친 폭풍을 잠재울 시간입니다. 제가 형수님의 든든한 선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률 자문가를 넘어 제 복수의 든든한 전략가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은 복수의 첫 단계로 정보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손녀를 제게 보내주었어요. 대학생이라는 그 아이는 주말마다 제게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제 거친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고 작은 화면 속 글자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작은 기계와 반드시 친해져야만 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배제했던 그들만의 세상으로 이제는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손녀는 제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연습한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그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되었죠. 소유자, 오미자, 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제 건물에 새 들어있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며느리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낮은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무지를 이용해, 제 선의를 이용해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절망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분노가 들어찼죠. 슬픔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복수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이 아빠가 남겨준 이 구명보트를 타고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라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슬픔이 차가운 분노로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과 함께 세운 계획은 제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에 들린 심판의 망치를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첫 번째 망치는 제 아들, 지훈이를 향했어요. 매달 25일은 지훈이의 월급날이었고 동시에 제가 며느리 몰래 아들의 계좌로 넉넉한 용돈을 보내주던 날이었죠. 아들은 아마 그 돈을 제 돈이 아니라 자기 월급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의 모든 통장을 정리하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리고 조용히 25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26일 오전에 제 옛날 번호로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찍혀 있더군요. 박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준 대포폰으로 확인한 거였죠. 상상이 갔어요. 카드 대금과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까지 제 돈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지출들이 아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서 돈이 아쉬워지자 그제야 필사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었을 때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분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아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벌이었어요. 사이트. 스달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사이트 106, 107. 두 번째 망치는 며느리 서연이를 향했어요. 며칠 후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강남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법무법인 정의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을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로 보냈어요. 우아한 원장님인 제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편지 봉투를 뜯어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했죠. 내용은 간단명료했어요. 첫째, 현재의 임대료를 강남 상가 시세에 맞춰 기존의 3배로 인상한다. 둘째,
지난 2년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납부한 임대료의 차액 총 2억 원을 한 달 이내에 일시 상환하라. 박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는 처음엔 그저 어이없어 했다고 해요. 누가 보낸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내용 증명에 함께 첨부된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군요. 사이딸, 그 서류는 바로 제가 새로 발급받은 선명한 잉크 냄새가 채가시지도 않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으니까요. 사이트, 11 소유자, 오미자. 사이트, 스달제 이름 세 글자를 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사이트, 14. 아들과 며느리가 충격에서 벗어나 대응할 틈도 없이 세 번째 망치가 곧바로 이어졌어요. 저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 전체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입주민 안전을 위한 건물, 전체 정밀 안전 진단 및 노후 설비 전면 교체 공사 실시 안내. 물론 모든 건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죠. 다음 날부터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오후 3시 학원 바로 위층과 아래층에서 동시에 콘크리트를 부수는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위잉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강사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자기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서연이는 건물 전체 공사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죠. 소음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몰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엘리베이터 긴급 점검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3층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온라인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전기 안전 점검을 핑계로 예고 없이 전원이 차단되었죠. 인터넷이 끊기고 컴퓨터가 꺼지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은 불 보듯 뻔했고요. 서연이의 사업은 그렇게 하루하루 완벽하게 마비되어 갔어요. 그녀가 제게 가했던 방식 그대로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망치는 더욱 치명적이었죠. 저는 공사로 비어있던 2층과 4층 전체를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쟁학원인 에이스 아카데미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제안을 받자마자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에이스 아카데미는 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어요. 서연이의 학원이 소음과 분진, 잦은 정전으로 고통받는 동안 그 위아래 층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성공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셈이죠. 마침내 한 달간의 지옥 같은 공사가 끝나고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어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낡고 초라한 간판 바로 위로 에이스 아카데미의 거대하고 눈부신 LED 간판이 불을 밝혔어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서연이의 학원은 마치 폐허처럼 보였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학부모들은 더 이상 소음과 불편을 참아주지 않았어요. 더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에이스 아카데미가 바로 위층의 문을 열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녀들을 그곳으로 옮겼죠. 한 명, 두 명 시작된 학생들의 이탈은 걷잡을 수 없는 썰물이 되어 불과 일주일 만에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수강생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즈음 강남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 개설한 건물주 전용 온라인 소통 게시판을 통해서였죠. 저는 그곳에 모든 공사 일정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세입자들은 제 편이 되었고 유독 서연이만 부당하게 불평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곧이어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원장이 사실은 건물 주인 시어머니를 내쫓고 학원을 헐값에 사용해 오다가 시어머니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갑질 원장 윤서연, 알고 보니 건물주, 시어머니 등쳐먹다, 제대로 참교육 당하는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평판은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커뮤니티 전쟁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녀가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저는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심판의 망치는 정확하고 가차없이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내리쳐졌어요. 제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진 후 폐허가 된 제국에 남겨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값비싼 옷 대신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받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제 새로운 사무실이 된 건물 5층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너희 스스로 인간다움을 되찾았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건 섣부른 용서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제 마지막 의지였어요. 진정한 반성은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그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어요. 제 건물에 새로 들어온 에이스 아카데미는 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날마다 번창했죠. 저는 그곳의 주요 투자자로서 단순한 건물주를 넘어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제 건물의 1층,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완전히 개조해서 시니어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에게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컴퓨터를 배웠고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에게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았으며 서로 모여 취미 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보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복수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었죠. 몇 달 후 에이스 아카데미가 사업 확장을 위해 관리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어요.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죠. 바로 윤서연, 제 며느리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이 자리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동원해 서류 심사와 1차 면접을 통과하고 마침내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어요. 면접 당일, 저는 원장실 가장 깊숙한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죠. 면접관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쥐어짜 내 자신의 능력을 필사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제가 앉은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 초라하고 무시당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품위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는 이 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죠.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본 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심판의 말을 건넸어요. 이 학원은 경영 윤리가 없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불효자는 더더욱 안 뽑고요. 그 말과 함께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집어들어
바로 옆에 놓인 문서 파쇄기에 밀어 넣었어요. 위잉 하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서연이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오미자 재단을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간간히 들려왔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는 진작에 처분했고, 지금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거실 TV에서는 오미자 재단의 연말 부로 놓인 돕기 행사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그 뉴스를 봤을까요? 만약 봤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집, 명예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조금은 깨달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는 이제 저만의 왕국과 제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폐허 위에 세워진 왕좌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완벽한 끝이었죠. 오미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눈부신 승리이고,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복수니까요. 75 생신날, 며느리가 건넨 50만 원짜리 인삼주 한 병. 저는 몸이 아파 마실 수 없어 아픈 사돈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돈이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5, 박은이에요. 서울 변두리, 아직 기와지붕의 멋을 간직한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일궈 만든 우리 삶의 터전이었죠. 마당에는 수십 년 된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봄이면 눈처럼 하얀 잎을 흩날리며 저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곤 한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정갈하게 닦인 나무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조상님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예요. 바로 그 집에서 제 75번째 생신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한 풍경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북적거렸을 손님들은 온데간데 없고 휑한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어요.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드는 날이었죠. 현대식 아파트에 사는 아들 내외에게는 이 넓은 한옥이 그저 낡고 불편한 옛날 집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아들, 한지훈. 착하고 순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무기력한 중년의 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며느리, 최유진. 저와는 참 다른 사람이죠. 약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던가요.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며 늘 실리를 먼저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저와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무언가 커다란 상자를 내밀더군요. 번쩍이는 금색 보자기로 포장된 아주 화려한 나무 상자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어머님 관절염의 특효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사람 모양을 한 커다란 인삼이 담긴 약주병이 들어있었어요. 척 보기에도 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며느리는 이 술이 지리산 깊은 곳에서 캔 야생 인삼으로 담근 것이라며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면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이 싹 가실 거라고 침이 마르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물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좋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술은 물론이고 약주 같은 것도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선물을 했을까요? 아마 제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그저 비싼 선물로 며느리 노릇을 다했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인삼주 상자는 제 방 장롱 깊숙한 곳에 그대로 들어가게 됐죠. 마실 생각도 꺼내볼 생각도 없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장롱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인삼주 상자가 눈에 들어왔죠.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제가 마실 수는 없는 물건.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제 사돈 며느리의 아버지인 최민호 씨였어요. 한때는 참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죠. 아이들이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는데 3년 전 사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사돈어른도 홀로 지내게 되면서 우리 사이도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그분도 저처럼 지독한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며 밤마다 쑤시는 다리 때문에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죠. 그래, 이 술은 사돈어른께 드리는 게 좋겠다. 저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사돈어른께는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어진 두 집안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바로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돈댁에 이 약주를 좀 전해드리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제 뜻을 듣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마 아들도 아내와 저, 그리고 처가와의 서먹한 관계가 내심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 주 일요일 오후 아들은 제 부탁대로 인삼주를 들고 사돈댁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야 귀한 물건이 제 주인을 찾아갔구나 싶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지훈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요. 사돈어른이 저녁에 제가 보낸 그 약주를 딱 한 잔 드시고는 갑자기 쓰러져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잠이 확 달아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아무 일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날카로운 기계음과 다급한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죠. 한참 만에 찾은 사돈어른은 온갖 기계장치를 주렁주렁 매단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저와 아들 내외를 불러 세웠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입니다. 약물이나 독초 같은 것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독초 중독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 뿐이었어요. 어째서 약주 한 잔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제 선한 의도가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복도를 서성이다 보니 어느새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죠.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어요. 독초 중독이라는 의사의 말이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거든요.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돈어른이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으며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새 경황이 없어 제대로 상황 설명도 못한 것 같아서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의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누군가 약주에 독을 넣은 것 같다고요.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 뒤로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 어머니가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지금 자기 아버지가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며느리의 첫 질문은 시어머니인 제가 그 술을 마셨는지 여부였어요.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계획이 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며느리의 속삭임이 이어졌죠. 아버지가 왜 마셔? 왜 하필? 말끝을 흐리는 그 소리에 저는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왜 하필 아버지냐니. 그 말은 마치 정해진 사람, 원래 마셨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생신날 제 건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굳이 약주를 선물하던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며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멍하니 복도 벽에 기댔죠. 평생을 믿어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발밑에서부터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의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스하고 정겹던 나의 집이 그날따라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죠. 저는 곧장 안방 장롱으로 향해 그 화려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상자를 열고 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비단천을 걷어내고 상자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죠. 그리고 마침내 상자 바닥에 깔린 얇은 천 밑에서 무언가 손끝에 걸리는 것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아주 작은 한지 주머니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운 흰색 가루가 소량 남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돈어른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 근처를 맴돌다가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처치실로 들어갔죠. 다행히 사돈이 마셨던 술잔이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약병에 술잔에 남아있던 액체를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어요. 이제 제 손에는 2개의 증거물이 들려 있었죠. 상자에서 나온 의문의 흰가루, 그리고 사돈이 마신 약주.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철 교수. 남편의 오랜 벗이었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평생 돌봐준 고마운 친구였죠. 그 사람이라면 이 끔찍한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상철이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저를 본 친구는 대번에 제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알아차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져온 한지 주머니와 약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밤새 겪었던 모든 일, 며느리의 차가운 질문부터 상자에서 발견한 가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상철이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겠네. 내가 가진 장비로 최대한 빨리 분석해보겠네. 며칠만 기다려주게.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세상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전화벨 소리만을 기다리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아들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차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상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심각했죠. 은희야, 내 말 잘 듣게. 자네가 가져온 술과 가루에서 맹독성 한약재인 오두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네. 오두, 바로 투구꽃의 뿌리였어요. 사약의 재료로 쓰일 만큼 맹렬한 독초죠. 상철이는 인삼과 섞어 특유의 쓴맛을 감추려 한 흔적까지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친구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야, 은희야. 이건 치료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명백한 치사량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독이 든 약주는 원래는 제가 마셨어야 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넨 그 선물이 사실은 저를 향한 섬뜩한 살이였다는 것을요.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가족, 나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배신했다는 차가운 진실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 상철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치사량.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며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죠.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제 아들은, 제 아들 지훈이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저는 그때 아들 내외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상상했어요. 제 아들은 분명 아내의 그 차가운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여도 제 아들은 한번 무언가에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분명 그는 아내를 거세게 몰아붙였을 거예요. 차갑고 현대적인 두 개의 침실이 있는 그들의 고급 아파트에서요. 아마 처음에는 며느리도 펄쩍 뛰며 부인했겠죠. 하지만 지훈이는 집요하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 그때 왜 어머니가 드셨냐고 물었어? 당신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가 먼저였냐고. 그 질문에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고백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었겠죠. 온라인으로 하는 투자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군요.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구글이라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곳에서 전통 약재 효능 같은 걸 검색하다가 우연히 오두에 대한 글을 읽게 된 거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악마가 싹튼 거예요. 실행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유튜브에서 한의학 관련 동영상을 몇 개 찾아보며 독초를 술에 담그는 법을 익혔고 온라인 약재상에서 미용 연구용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말린 오두를 샀다고 해요. 그리곤 제 생신날 아주 귀한 선물인 척 제게 그 죽음의 약주를 건넨 거였어요. 물론 원래 목표는 저였고 친아버지가 마시게 된 것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끔찍한 실수였다고 울부짖었겠죠. 거기까지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물은 진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계산적인 태도로 돌변했으니까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야. 이건 그냥 사고였잖아. 내가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잖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려 애원했다고 해요. 우리의 결혼 생활, 앞으로 태어날 아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일을 덮어달라고요. 지훈이는 아내의 그 뻔뻔하고 악랄한 모습에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은 너무나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아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 거죠. 결국 제 아들은 아내의 죄를 덮어주기로 결심하고야 말았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며느리를 만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만약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어쩌면 아주 만약에 가족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어리석은 마음이었죠. 저는 일부러 아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며느리의 노트북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진 채로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오두 독성 연구라는 끔찍한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죠.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었어요. 오두의 치사량, 다른 약재와 섞어 쓴맛을 감추는 방법, 그리고 대상, 시어머니 75세, 고혈압 및 심장질환 보유,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가능성 높음.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피 한 방울 없는 살인의 계획서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하는 작은 소리가 텅 빈 아파트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제 그런 미련은 사라졌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죠. 이 사진들이 이제 곧 시작될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저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는 강과도 같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 내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심했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도 제 새끼에게는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마 그날 이후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을 테지요.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약주에 들어있던 독, 그리고 그 목표가 저였다는 사실까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용서는 할 수 없겠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대신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어미의 마지막 정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하더군요. 두려움에 떨던 겁먹은 짐승의 눈이 순식간에 독사의 눈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니요?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그 아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 약주는 유명한 가게에서 산 것뿐이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고까지 하더군요. 자신이 오두라는 독초에 대해 알 리가 있겠냐며 인터넷에서 찾은 건 전부 미용에 관련된 연구 자료였을 뿐이라고 소리쳤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제가 평소에 자기를 미워하고 구박하더니 이제는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거라면서요. 이 일을 계속하면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악을 쓰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아예 없구나.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지훈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핏발선 눈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제발 너라도 정신 차려라. 하지만 제 아들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곧장 아내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이쯤에서 그만두세요. 네? 가족의 명예를 운운하며 제발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아들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 눈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죠. 아내는 소파 위에 놓인 노트북을 황급히 닫았고 아들은 그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는 무언가 파일을 지우려는 듯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에서 제 아들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며 아내의 완벽한 공범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분명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선물 상자에서 나왔던 그 작은 한지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현관문을 살펴보니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지만 열쇠 구멍 주변에 전에는 없던 미세한 흠집이 나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죠. 예비 열쇠. 제 아들은 제 집에 몰래 들어와 증거를 훔쳐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 결심을 완전히 굳히게 만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늦은 밤, 누군가 현관문 틈으로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제 집 대문을 찍은 사진 한 장과 컴퓨터로 타이핑된 짧은 문장이 들어있었죠. 선을 넘지 마시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범죄 은폐가 아니라 저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를 어머니가 아닌 자신들의 범죄를 폭로할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김 교수의 독극물 분석 결과 보고서,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담긴 그날의 노트북 화면을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이것들이 이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겁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이제는 법과 정의라는 더 큰 이름에
이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비로소 며칠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제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김 교수님의 과학적인 분석 보고서와 며느리의 노트북 화면을 찍은 사진들이 결정적이었죠. 경찰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들은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가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혀를 찼어요. 이 사건은 그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세대 갈등과 현대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법정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죠. 며느리는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었고, 아들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는 아주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저를 돈 문제에 집착하고 며느리를 미워한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갔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고 이 모든 일을 꾸며냈다는 식이었죠. 방청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지혜 변호사가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으니까요.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증인으로 나온 사돈 최민호 씨의 증언이었어요. 병원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 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내 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그날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딸이 보낸 술을 마시고 죽을 뻔했다는 아버지의 절규에 방청석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죠.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제조사의 과실일 뿐이라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소리쳤죠. 결정적인 순간은 제 아들 지훈이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과 제가 찍은 노트북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아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 초호 해독법, 살인미수 형량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자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아내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속이고 증거를 훔쳤던 일까지 법정은 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 끔찍한 비극으로 몰고 온 거였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떨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부터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검사를 바라보며 말했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범죄를 덮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제 자식의 죄를 제 손으로 밝혀야 하는 어미의 찢어지는 심정을 이야기할 때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 마지막 한마디는 법정 안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을 거예요. 모든 증언과 변론이 끝나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최유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한지훈,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이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승리였죠.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 멀리서 노인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던 할머니 몇 분이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사람들은 잊혀져 가던 효의 가치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당연한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제 작은 용기가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6달쯤 지났을까요? 세상은 금세 다른 이야기들로 시끄러워졌고 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어요. 하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그때에 멈춰 있었죠. 며느리는 감옥에서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자기는 억울하다며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게 제조사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악독한 시어머니인 제 탓이라고요. 그 아이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 지훈이는 아내와 이혼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하루는 아들이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털썩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며 울더군요. 하지만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일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네가 정말로 잘못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죠. 그건 아들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제 아들이 다시 한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그 한옥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가 베어버렸거든요. 집을 판 돈의 일부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돈을 챙겨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죠.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어촌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복잡한 서울을 떠나 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부산에서의 제 하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외지에서 온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 사연을 알게 된 뒤로는 저를 존경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받은 상처를 그저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픔을 무언가 의미 있는 일로 바꿔야 했어요.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 특히 약초나 전통 음식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작은 공간을 빌려 은희의 지혜 곳간이라는 작은 사랑방을 열었죠.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마실 삼아 찾아오시는 정도였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강 비법이나 음식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 이야기는 부산의 작은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어요. 비극을 이겨내고 지혜를 나누는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죠. 그 기사가 나가고 며칠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활동이 지역사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며 작은 지원금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죠.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전통적인 지식들이 더 이상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은희의 지혜 곳간은 동네 사랑방을 넘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일부러 들르는 작은 명소가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약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도와줘서 만든 건데 거기서 제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며느리가 인터넷을 이용해 악행을 저질렀다면 저는 그걸 이용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셈이에요. 어느 날 오후 마을 장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한 젊은 약장수가 자기가 파는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며 동네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더군요. 저는 한눈에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제가 겪은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거짓말에 더 민감해졌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섰고 그의 거짓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결국 그는 경찰에 붙잡혔고 하마터면 큰 돈을 잃을 뻔했던 한 젊은 새댁이 제게 찾아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녀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나도 예전에 크게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구원은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가끔 아들이 부산으로 저를 찾아와요. 이제는 무작정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제 옆에서 지혜 곳간의 허드레시를 돕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가죠. 저희 사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지혜 곳간의 툇마루에 앉아 찾아온 아이들에게 쑥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 옆에서는 이제 제법 의젓해진 아들이 약초를 다듬고 있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족이 깨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아픔을 이겨내고 제 지혜를 나누며 제 남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었답니다. 박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를 지켜내는 더 큰 힘으로 바꾸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위대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희망을 만드는 것이었어요.